그래서 버그 리포트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포트하는 게 좋을까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은 이슈 트래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Jira라든지 GitHub에서 제공하는 이슈 트래커가 되는데요. 이슈 트래커에 이슈를 등록할 때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비슷한 버그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자들이 불편해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기존에 등록된 내용에 추가할 만한 내용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버그 리포트에서는 9버전에 대해서만 이 버그가 있는 걸로 나왔는데 내가 해보니까 신버전에서도 이런 문제가 아직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버그가 이러이러했을 때 발생하는 것 같다. 근데 기존에는 그 과정에 대한 리포트가 없었다라든지 추가할 만한 내용이 있을 때 내용을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도 이 문제가 있어요. 빨리 고쳐주세요. 이런 거는 결국에는 이슈 트래커 페이지, 웹페이지의 내용을 흐트러뜨리는 게 되기 때문에 즉 내용은 길어지는데 중요한 내용은 정작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슈 트래커의 역할이 희석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추가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이슈 트래커의 투표라든지 별 달기 감시하기 기능으로 관심을 표현해 주시면은 투표 수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개발자가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해당 이슈에 둬야 되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게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유사한 뭐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 등록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자세하고 깔끔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 이걸 읽을 개발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어느 버전에서 이 버그가 발생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버그가 발생을 하는데 어느 버전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역시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9버전에서 생겼던 버그일 수도 있으니까요. 9버전에 있던 버그인데 현재는 수정된 거. 그런 경우에는 버그 리포트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버전에서 이 버그가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버그를 제한할 때 사용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지 버추얼 머신 버전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버그를 어떻게 하면 발생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하지만 이 버그를 재현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컴포넌트,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한 프로젝트의 일부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만 재현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개발자가 재현 시도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외부에 존재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자, 우리 회사의 내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프로젝트를, 이 버그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별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문제를 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소스 코드를 읽어보시고 어째서 이런 버그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단계별 분석을 끼워 넣어주면은 개발자가 좀 더 흥미롭게 읽고 문제를 쉽게 또 빨리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정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개발자 입장에서 제공이 됐을 때 그 버그 리포트가 더 가치 있고 또 우선순위 높게 처리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능 제한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기능 제한은 이제 버그 리포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슈 트래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중복 요청을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중복 요청을 하게 되더라도 중복 요청을 하지 않고 기존 제한된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할 만한
이런 식으로 변하면 어떨까? 다른 식의 디자인은 어떤가? 이런 식으로 좀 건설적인 토론을 유도하는 형태의 컨트리뷰션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을 요청하게 된 배경, 어떤 상황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빠져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다 라는 어떤 요청에 대한 배경 이야기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기능을 구현하게 됨으로써 과연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까지 설명을 하게 된다면 개발자가 좀 더 관심 있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나의 프로젝트에 이 기능을 구현하거나 가져왔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개발자는 항상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에 어떤 노고를 덜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것이 위험하고 어떤 것이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어떤 것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설명을 할 경우 개발자가 좀 더 흥미롭게 기능 제안을 검토하겠죠. 더 우선순위를 높게 하고 싶다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어떤 디자인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까지 제안을 하게 되면 상당히 관심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 최소한 이제 내가 직접 해당 기능을 구현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생각까지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생각한 만큼 직접 구현을 해서 공헌을 할 수도 있고 또 토론에 참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구현한 내용이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에 포함이 되는 그런 결과까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기능이라든지 버그 리포트를 보낸 다음에 결국에는 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간에 버그를 수정하게 되겠죠. 기능을 구현한 다음에. 근데 만약에 내가 버그를 수정하거나 기능을 구현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그 수정한 내용을 보내느냐. 보통 이제 패치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패치는 여기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트 파일인데요. 그래서 빨간 줄과 파란 줄로 되겠죠. 초록 줄로 되겠죠. 그래서 빨간 줄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은 해당 줄을 지운다는 뜻이고요.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것은 해당 줄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 줄로 된 부분을 파란 줄을 교체하고 또 그냥 파란 줄만 있는 경우에는 위아래 문장과 문장 사이에 새 문장을 추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명세,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또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명세가 바로 패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공헌을 할 때는 이런 패치 파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슈 트래커에 버그 등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능 추가 요청을 등록한 뒤에 패치 파일을 이슈 트래커에 첨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개발자가 그 패치 파일을 보고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거의 항상 리뷰를 통해서 몇 차례에 거친 패치 파일의 수정을 거쳐서 최종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패치를 만들었을 때 해당 패치가 즉각적으로 적용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통 개발자들이 리뷰할 때 하는 코멘트들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째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어째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그 변화 해당 소스 수정의 배경 지식이 부족할 때 개발자가 오히려 대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패치 내용이 참 근사해서 칭찬하는 내용도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형식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소스코드에 탭 말고 스페이스를 해야 되는데 탭이 붙었다든지 아니면은 텍스트 파일의 문장의 마지막에
필요 없는 공백, 프리스페이스라고 하는 공백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 공백을 빼달라든지 이런 사소한 요청까지 다양한 요청이 있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인내심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최종 패치본이 이제 최종 패치가 이제 원래 소스 코드, 즉 업스트림이라고 불리는 원래 소스 코드에 적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릴리즈에는 그게 반영이 된다든지 그겠죠. 또 이 과정에서 개발자 가이드를 읽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다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언어가 같다고 해서 다 같은 규약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탭을 쓸 수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스페이스를 쓸 수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라인 엔딩을 윈도우즈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유닉스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어떤 디자인 패턴을 특정 프로젝트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든지 다양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개발자 가이드를 숙지해두면 이런 패치 보내고 또 리뷰 받고 하는 과정의 단계 수가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탭이나 스페이스 때문에 패치를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사실 좀 귀찮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미리 숙지하고 먼저 검사를 해서 잘 맞춰가지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패치를 보내게 되면 그런 한두 단계 정도는 최소한 절약을 할 수 있겠죠. 또 코드를 변경된 코드의 수정사항을 보내는 방법에는 패치를 보내는 것 말고도 pull request라는 것도 있습니다. pull request라는 것은 GitHub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코드 저장소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아주 많은 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은 이 GitHub에 오픈소스 소스 코드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풀 리퀘스트를 보내서 패치를 보낼 때와 유사한 리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GitHub이 제공하는 Git 리포지토리 자체의 어떤 Git 리포지토리 자체가 분산 처리 자체를 가능하게 해놓은 즉 분산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식 저장소를 가져와가지고 수정을 한 다음에 수정한 내용을 내 공식 저장소를 카피해온 나만의 저장소에다가 수정 내용을 넣은 다음에 이 변경사항을 담고 있는 내 저장소와 그 공식 저장소 사이의 차이점을 기계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그거를 온라인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패치 파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그것을 내 리포지토리에 올리고 내 리포지토리를 가지고 풀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자동으로 패치 파일이 생성된다든지 개발자가 리뷰를 한다든지 웹에서 댓글을 달듯이 리뷰도 하고 수정도 하고 또 수정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풀 리퀘스트도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는 패치를 이용해서 공헌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공헌의 다양한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는 공헌을 하는 사람 본인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이었던 워크플로우를 자체를 마스터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추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개발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어떤 상호작용을 해줄 수 있고 또 그런 형태, 원하는 형태의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가게 되면 일원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코드도 품질이 좋아서 뭐 굳이 매번 리뷰를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반영을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다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자체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회사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프로젝트 비전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이 사람을 일원으로 들였을 때 이 사람이 회사의 이득을 우선해서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비전을 해치는 변화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갖게 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과연 그런 개인적인 또는 기업의 이득을 넘어선 어떤 프로젝트의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우리와 함께 그런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만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조건만 만족이 된다면 충분히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나나 아니면 또 우리 회사가 새로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럴 때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기업과 개인의 이익을 넘어설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완전히 기업과 개인의 이익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은 힘들겠지만 내 스스로 내가 믿을 만한 친구인가,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의 믿을 만한 친구인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또 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내놓고 발표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별로 회사에 관심이 없어진다든지 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유지가 전혀 안 된다면 오픈소싱을 한 이유가 잘 의의가 별로 많지가 않죠. 또 단순히 우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쓰다가 더 이상 이제 쓸 필요도 없고 쓸모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오픈소스화 시키고 잊어버리자라는 생각으로, 즉 오픈소스를 쓰레기장 쓰듯이 그냥 단순히 버릴 생각으로 오픈소스화를 한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진정한 오픈소스의 정신과는 다를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 내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부적으로도 그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부 수정공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외부에 오픈소스를 공개를 했지만 내 프로젝트지만 내부 수정공이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스코드 저장소에 들어있는데 그 부분은 오픈소스화된 버전에만 빠져있다든지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내부 수정본 없이 작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또 내부 수정본이 필요하다면 자주 동기화를 해야겠죠. 자주 동기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부 수정본과 외부 공식본의 차이가 점점 틀어져서 결국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유지하는 비용도 커질 것이고, 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로부터 얻고자 하는 목적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오픈소싱을 하게 되면은 커뮤니티로부터 이제 제안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프로젝트에 버그 리포트를 하고 기능 제안을 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나의 프로젝트에 제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역시나 기업과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믿을 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제대로 활동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트위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부에서 개발한 프로젝트도 오픈소스로 대단히 많이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ootstrap이라는 웹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 웹 트래픽의 대부분을 서빙하고 있는 Finagle이라고 하는 버티터런트 RPC 시스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통계 자료라든지 서비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통계 수치들을 보고하고 수집하는 라이브러리라든지 아니면 타이밍 정보를 분산해서 추적하는 시스템 이런 것까지 다 오픈소스화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다 전부 내부에서 처음에 개발했다가 나중에 오픈소스화된 것이고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이고 물론 내부 보안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트위터 정도의 규모에서 MySQL을 사용하다 보면은 기본 공식 웹부분의 설정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튜닝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코드 수정을 거쳐서 트위터만의 MySQL 버전을 내놓기도 하고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GitHub의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개발자들이 풀 리퀘스트라든지 이슈 트래커에 이슈 등록도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네요. 또 오픈소스 활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발자를 위한 문서를 공개하는 것도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발자를 위한 블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인 스칼라라는 언어의 대중화를 위해서 스칼라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교재라든지 아니면은 스칼라 코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개를 함으로써 트위터 내부에서 개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더 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단순히 내부에서 작성한 프로젝트를 오픈소스하는 것뿐만 아니라도 외부에서 이미 있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또는 그 개발자들을 직접적으로 고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네티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 외에도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의 헤드웨이라든지 메저스, 핀, 그 외에 루신이나 하드 쪽의 서브 프로젝트들에 트위터 개발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남는 시간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업무 시간에 참여를 한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재정적으로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이나 리눅스 파운데이션, 트래비스 CI 같은 개발자 도구 사이트에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어떤 트위터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이미지 그리고 또 프로젝트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소스코드를 보고 사람들이 정말 트위터에는 괜찮은 개발자들이 있구나 하고 더 많이 몰려들고 싶어하고 또 마찬가지로 면접을 진행할 때도 그런 트위터 프로젝트에 공헌한 적이 있는 사람을 좀 더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